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신역동이론가들 중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 관한 얘기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보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험을 보실 때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 유형으로는요, 보통 이 정신분석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개념들, 그렇죠? 개괄적인 내용들을 묻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신분석 이론에서 다루는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내용을 묻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돼요. 자, 두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어떤 빈도나 중요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다른 정신역동 이론가들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렇죠? 다른 정신역동 이론가들이 있었었죠. 우리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부터 시작해서 융의 분석심리이론, 아들러의 개인심리이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신역동 이론이었었습니다. 그 이론들을 이해하는 그런 배경적 지식들, 기초적 지식들을 바로 이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서 획득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또는 실천 기술론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지식들,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 정신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되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열심히 이 정신분석 이론 이해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 공부했었냐면요, 정신분석 이론에서 정신을 분석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크게 두 범주로 분석했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범주가 지형학적 관점, 공간적 관점이라고 해서 정신세계에는 어떤 공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다시 그 안에 세 가지의 공간이 있었다. 바로 의식의 공간, 전의식의 공간, 그 다음에 무의식의 공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구조물들이 있었다. 즉 공간 안에 구조물이 들어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구조물의 종류, 바로 뭐가 있었죠, 여러분? 원초와 자, 초자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었다. 기억들 나실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이 그림을 좀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잘 이해를 좀 해봅시다. 여기 바닷물이 있어요. 이 바닷물에 배가 하나 떠 있습니다. 배가 하나 떠 있어요. 이게 배입니다. 돛담배죠. 여기 사람이 한 명 타 있어요. 사람이 한 명 타 있고, 여기에 뭐가 날아다닙니까? 바다니까 갈매기가 좀 날아다니는 모양을 이렇게 합시다. 이거 갈매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바닷물이고, 이렇게 여기 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바다 밑에 뭐가 있나 한번 볼 거야.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고 싶어.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서 그 바다 밑을 봤었을 때 보여질 수 있는 최대한의 깊이. 이해가 되시나요? 즉, 물고기가 여기서 지나간다고 한다면,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이 지나가는 물고기를 볼 수 있는 최대한의 깊이, 의도나 의지를 갖고서 확인되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깊이까지를 하나의 층으로 보고, 여기, 이 공간은 뭐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보여지지가 않는 공간이 바로 이 밑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었을 적에, 자, 보면, 이걸 공간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자, 프로이트는 이 공간을 의식의 공간, 여기를 전의식의 공간, 자, 여기를 무의식의 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의식, 전의식, 무의식.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의식의 공간은 뭐냐? 자,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어떤 의지나 노력 없이도 바로 관찰되고 보여지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실 텐데, 이 볼 때 여러분들 바로 저는 뭔가요? 보여지는 제 모습들, 제 강의 내용들은 의식 공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잡혀지는 내용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반면에 자, 이 전의식의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 프로이트는 이 전의식의 공간을 이용 가능한 기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용 가능한 기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어떤 의지나 노력을 가지고서 애를 쓰면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지나가던 사람을 딱 봤습니다. 이 사람 언젠가 본 적이 있어. 이 사람 어디서 만났더라? 맞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 동창이었었어.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죠? 그렇죠? 어떤 기억이 즉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지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을 보였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의식 공간에 들어와서 다시 관찰되어지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것을 뭐라고 하더라? 예, 전이식의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용 가능한 기억, 즉 없어진 기억이 아니고 남아있으되 어떤 노력이나 의도에 의해서 드러나는 기억이 머물러 있는 공간을 바로 전이식의 공간이라고 얘기했었다. 반면에 여기 무의식의 공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일상적인 노력이나 의지 가지고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공간이 바로 이 무의식의 공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프로이트는 우리 정신을 이렇게 세 가지의 지형학적, 공간적 관점으로 구분을 했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안에 구조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구조물들이. 자,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 있냐? 사람이 태어날 때 이 무의식 공간에만 이만한 거대한 구조물을 하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무의식 공간에. 이 구조물을 프로이트는 뭐라고 했냐면 원초화라고 얘기했어요. 원초화. 뭐라고 했다고요? 원초화. 자, 이드라고 표현을 하죠. 이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 원초화에서 이 구조물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런 형태로 다시 보세요. 어디 위치했냐 보세요. 무의식과 전의식과 의식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이것을 프로이트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을 에고라고 얘기하죠. 에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구조물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무의식 부분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것을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걸 초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초자. 이걸 슈퍼 에고라고 하죠. 슈퍼 에고. 자, 중요해요. 지금 보세요. 이 공간 안에 이걸 그냥 빙하라고 생각하십시오. 빙하, 얼음덩어리. 바다에 우리가 빙하가 들어가 있죠. 빙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빙하가 이 공간 안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원초화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공간만을 차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자라는 것은 무의식과 의식과 무의식과 전의식과 의식을 차지하고 있고, 초자는 무의식과 의식과 역시 전의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죠.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다?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구조적 관점에서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공간 세계가 있고 이 안에 어떻게 구조물 세 개가 존재해서 총 6가지의 형태, 6가지의 요소로 이 정신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의 이야기예요. 자, 가만히 보면요. 잘 보십시오. 지금 공간적 관점, 즉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가운데서 이 구조물들이 공통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어디죠? 바로 이 무의식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원초화 같은 경우에는 전의식과 의식 공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모든 구조물들이 공통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무의식의 공간. 그래서 프로이트는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적 관점이 바로 뭐다? 무의식이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자, 첫 번째, 프로이트는 무의식 세계를 가정했다. 즉, 무의식 세계가 있다고 얘기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두 번째, 프로이트는 인간 성격 또는 인간 정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얘기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보시면은요,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자, 원초화라는 것도 좀 봅니다. 원초화라는 거. 프로이트는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원초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원초화의 다른 말이 본능이에요. 본능. 프로이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자, 첫 번째 본능이 에로스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에로스. 자, 뭐가 있다고요? 자, 에로스. 자, 두 번째 본능이 타나토스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타나토스. 자, 에로스를 생의 본능이라고 하죠. 생의 본능. 타나토스를 반대로 죽음의 본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에로스 생의 본능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즉 영아기 때 하는 행동들은 사실 전부 다 본능적 행위들이죠.
태어나면은 맨 처음 뭐 합니까? 엉엉 울죠. 애가 앙 하고 웁니다. 그리고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젖을 먹죠. 엄마 젖 먹으라는 것을 엄마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신의 젖이 엄마 젖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서 그걸 빨아서 먹습니다. 또 빨는 행위를 통해서 젖이라는 게 나온다는 사실을 또 어떻게 알고서 그걸 빨아 먹어요. 그것이 바로 본능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본능을 왜 발현하냐? 그 본능이 왜 등장하느냐? 그 이유입니다. 왜 등장해요? 바로 살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에로스, 즉 생애 본능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이나 또는 성욕, 그렇죠? 또는 자고 싶어하는 수면욕, 즉 생존과 관련되어진 욕구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타나토스라고 불려지는 이 죽음의 본능도 갖고 있다라고 프로이트는 주장을 해요. 그러면 죽음의 본능이라는 거 파괴적 본능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괴적 본능들, 그런 것들을 묶어서 프로이트는 타나토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원초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초화를 구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초화를 구동하는 원리를 프로이트는 쾌락 원리라고 얘기했어요. 쾌락 원리. 자, 다시 말하면은 원초화는 쾌락 원리에 의해서 조종이 되고 움직여집니다. 그럼 쾌락 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자신이 어떤 원하는 본능 있죠? 예. 본능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좌절됩니다. 막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종의 긴장 상태에 빠진다라고 프로이트는 얘기해요. 긴장 상태. 긴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포, 두려움, 억압 이런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긴장 상태에 빠졌었을 때 이 긴장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쾌락 원리라는 것이 작동을 하고 이 쾌락 원리라는 것은 1차 사고 과정이라는 거 또는 사고자를 빼고 그냥 1차 과정이라고도 얘기해요.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합니다. 이 쾌락 원리에 의해서 1차 사고 과정 또는 1차 과정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프로이트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1차 과정이란 건 뭐냐면은 자신의 본능적 욕구가 좌절되고 막혔었을 때 그 본능적 욕구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이미지, 그걸 우리가 심상이라고 얘기하죠. 심상. 자, 심상, 이미지죠. 예. 이미지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떠오르게 만드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했다? 예, 1차 사고 과정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식욕입니다. 에로스에 근거한 식욕, 본능이죠. 그렇죠. 배가 고픈데 지금 당장 나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머릿속에 내가 먹고 싶어 하는 대상이 이미지로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고 계십니까? 예, 뭐 따뜻한 침대가 떠오른다. 그럼 뭐죠? 지금 자고 싶다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배가 뭐 짜장면이 떠오른다. 그럼 뭐죠? 배가 고프다는 거죠. 저는 지금 뭐가 떠오르냐면은 족발이 떠오릅니다. 족발이. 예, 배가 고픈 건가? 하여튼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바로 뭐라고 했다? 예, 원초화가 가지고 있는 원초화의 쾌락 원리에 근거한 1차 사고 과정이다. 심상으로 본능을 충족시켜줄 어떤 대상을 떠오르게 만든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자아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자아라는 거. 자, 이 자아라는 것은 이 원초화에서 파생되어져서 나옵니다. 이 자아의 기능은 무엇이냐? 자아를 구동하는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현실 원리라고 해요. 현실 원리. 자, 다시 자아를 구동하는 원리는 뭐라고요? 예, 현실 원리입니다. 현실 원리라는 것은 뭐냐? 자, 원초화가 쾌락 원리에 의해서 1차 사고 과정을 일으키는데, 그렇죠? 그것을 즉시로 실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먹을 것이 떠올랐다고 해서 1차 사고 과정에 의해서 먹을 것이 떠올랐다고 해서 당장에 박차고서 나가서 먹을 것을 먹으면은 안 되죠. 예, 여러분들은 끝까지 공부를 하고서 나가셔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나요? 즉 현실 원리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1차 사고 과정의 그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라고 하는 그 쾌락 원리, 그 다음에 1차 사고 과정을 어떻게 유보하는 겁니다. 유보라는 게 뭐죠? 미룬다는 거죠. 미루는 거예요. 이 유보하는 행위를 바로 2차 사고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원리는 몇 차 사고 과정한다? 2차 사고 과정한다. 2차 사고 과정은 뭐 하는 것이다? 1차 사고 과정에 의해서 드러난 현상, 그 심상을 즉시로 실현하지 아니하고 미루는 거예요. 조금 이따 먹어야지. 그렇죠. 공부 다 끝난 다음에 먹어야지.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잠 자야지. 이해되시나요? 자, 프로이트는 역기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가요? 바로 이 쾌락 원리가 너무, 즉 원초와 이 본능이 너무나 발달되어서 이 1차 사고 과정대로 행하는 자들. 그렇죠.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냐? 자아에 의한 현실 원리에 의해서 이런 본능적인 욕구를 밀어두고 억누르고, 그렇죠, 유보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역기능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얘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기능적인 성격, 즉 바람직한 성격을 만드는 방법은 뭐죠? 바로 이 자아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현실 원리에 의해서 이 본능을 억압, 즉 유보시키는 2차 사고 과정 기능을 발달시켜주면은 그것이 바로 뭐다? 기능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방법이다라고 프로이트는 주장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다시 이 초자를 보면요. 초자라는 것은 뭐냐? 초자는 좀 이따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남근기라는 때, 무슨 기요, 여러분? 남근기 때의 이 초자가 이제 완성이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좀 이따 공부합니다. 일단 남근기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잘 등장합니다. 이 남근기 때에 도덕 원리. 자, 도덕 원리. 도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윤리적 개념 좀 생각하시면 돼요. 윤리라는 것은 뭐냐? 어떤 기준을 두고 이 기준에 의해서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도덕 또는 윤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구조 모형이 바로 초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동하는 원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 원리라는 것이죠. 이 초자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자, 프로이트는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초자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자아 이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일반적으로 초자를 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초자를 이해했었을 땐 자아 이상과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자아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 때, 어린아이 때, 그렇죠. 보통 이제 초기 아동기라고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로부터 지대한 칭찬만을 받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수용을 당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이 자아 이상을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일종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면에 양심이라는 것은 어릴 때 역시 이제 초기 아동기 때에 그런 주 양육자들, 주로 이제 엄마나 아빠가 되겠죠. 어떤 극심한 사랑이나 존경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불안상, 그렇죠. 일종의 자책감, 이런 것들을 양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초화라는 것이 있었는데, 원초화는 어디에 걸쳐서 있었다? 무의식 안에만 존재했었다. 원초화의 다른 말은 본능이었었다. 원초화는 에로스와 타나토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에로스는 생의 본능이고 타나토스는 죽음의 본능이었었다. 그리고 원초화를 구동시키는 원리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쾌락 원리라고 얘기했고, 쾌락 원리라는 것은 자, 본능적 욕구에 의해서 발현되어진 그 본능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실현시키지 못했었을 때 일종의 긴장 상태에 빠지는 것이 바로 쾌락 원리였었고, 이 쾌락 원리는 1차 사고 과정을 일으켰다. 1차 사고 과정이라는 것은 내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을 머리의 심상, 이미지로 떠오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1차 사고 과정이었었다. 자, 그런데 2차 사고 과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아였었죠. 자아는 무슨 원리? 현실 원리에 의해서 구동이 되어졌었다. 현실 원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었죠, 여러분? 내 본능적 욕구, 즉 2차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심상을 즉시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면 안 돼,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해서 미뤄두는 것, 그것이 유보시킨다고 표현을 했었죠. 그것이 바로 2차 사고 과정이었었다. 자, 그리고 도덕 원리는 초자아의 원리였었는데, 이것은 남근기 때 완성이 되어졌었고 자이상과 양심으로 구성이 되어졌었다. 우리 교재를 봅니다. 자, 지형학적 모형, 의식, 전의식, 무의식 나와 있죠. 의식은
별다른 주의 집중 없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신 공간, 바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자,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교량 역할, 즉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해 주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이용 가능한 기억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프로이트는 사용을 했고요. 현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회상을 위해서 집중하면, 즉 노력을 하면 의식화될 수 있는, 즉 보여지는, 드러나는 또는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바로 전인식 공간이라고 얘기했고, 무의식은 인간 정신의 가장 밑에, 즉 저변에 위치해 있고, 자, 밑줄 긋습니다. 정신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왜 중요하냐? 인간의 정신 활동의 대부분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프로이트 하면 항상 뭐가 떠오른다? 아, 무의식. 이렇게 떠올라 주셔야 돼요. 일상적 노력을 통해서는 인식 및 확인이 불가능한 공간이 바로 이 무의식 공간이었었다. 자, 구조적 모형 봅니다. 원초와 자아, 초자가 있었었죠. 자, 보면은 원초와는 자,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전적인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 안에만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자, 원초와의 본능적 욕구가 충족시켜주지 못했었을 때 발생하는 긴장을 무의식적으로 감소시켜주는 원리를 우리가 무슨 원리? 쾌락 원리라고 했었다. 자, 그래서 쾌락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 1차 사고 과정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긴장 감소시킬 수 있는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심상화시키는 것,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거라 그랬어요, 머릿속에다가. 자, 프로이트는 이 원초화를 본능이라고 얘기했고, 그 본능의 종류를 삶의 본능, 죽음의 본능으로 나눴어요. 삶의 본능을 뭐라 그랬죠? 지금 에로스, 그 다음에 타나토스, 죽음의 본능을요. 자, 에로스는 현재 생존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살기 위한 생존, 그러니까 식욕, 수면욕, 성욕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영원한 생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욕을 통해서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는 뭐죠? 내 유전자를 가지고서 나의 대를 이어서 나의 새로운 존재로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내 후손이죠. 그 후손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행위를 해야 되고, 성행위는 성욕에 근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의 생존과 영원한 생존, 즉 종족 번식을 위한 원동력이 삶의 본능이라고 프로이트는 얘기했고요. 죽음의 본능은 유기체가 자신의 근원인 무기체,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죽음을 선택하는 본능. 그래서 공격성, 잔인성, 그 다음에 자살하려고 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그것들이 이제 모여지면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인류 사적 문제가 터지죠. 예, 그런 것들을 묶어서 죽음의 본능이라고 얘기했다. 자, 자아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원초화에서 분화돼서 나왔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죠. 원초화의 초자아 사이에 뭐 한다? 예, 중재자, 말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었어요. 원초화가 뭐 했습니까? 지금 1차 사고 과정으로 자신의 쾌락 원리를 막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자아의 현실 원리가 막아주죠. 유보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했고, 자, 현실 원리 보니까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원초의 본능적 욕구의 실현을 동그라미 유보하고자 하는 원리다. 그래서 그걸 2차 사고 과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1차 사고 과정에 의해서 형성된 심상을 즉각 실행하지 않고 현실 원리에 의해서 용납 가능한 시기까지 해당 욕구 실현을 어떻게 유보하는 합리적인 사고 과정이 바로 자아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방금도 말씀드렸죠. 역기능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프로이트 입장에서는요. 근데 반면에 기능적인 사람들, 즉 바람직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 자아가 발달돼서 이 현실 원리에 의해서 원초와의 본능적 욕구를 어떻게 유보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기능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초자아는 난근기 때 형성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죠. 지금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세 군데 걸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양심이다라고 통칭을 하고요. 무슨 원리? 자, 도덕 원리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도덕성에 위배되는 원초의 본능적 욕구 실현을 억제하고자 하는 원리다. 자, 양심. 자, 양심은 부모 등 양육자의 강압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랄 경우에 만들어졌습니다. 일종의 자괴감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자아이상, 부모 등의 양육자의 보상적 양육, 그러니까 칭찬, 수용 환경에서 자랄 경우에 만들어지는 것이 자아이상, 일종의 자존감 같은 것이 자아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6가지 분석 내용들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지웁니다.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만큼 알아야 시험을 임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적 지식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명심을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심리성적 발달 단계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심리성적 발달 단계. 프로이트는 인간 성격의 발달을 심리성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적이라는 말, 이거 섹슈얼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프로이트 하면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상황을 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이제 신프로이트 학파들, 즉 프로이트의 제자들에 의해서 비판받는 원인이 되어져요. 너무 자꾸 성성성 얘기만 하더라. 자, 우리 앞에서 뭘 배웠냐면요, 원초화라는 얘기를 배웠는데, 자, 이 원초화 중에서 에로스, 본능 가운데 에로스라는 것이 있었었죠. 이 에로스라고 하는 본능을 대표하는, 즉, 그러니까 원초화의 본능 가운데 에로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에로스와 사실 동일어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프로이트는 리비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리비도. 따라볼까요? 리비도. 자, 리비도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적 에너지입니다. 성적 에너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 에너지입니다. 원초화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온 것, 유전되어서 나온 것이 원초화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원초화를 구성하고 있는 본능적 에너지가 바로 이 리비도입니다. 자,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리비도가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어느 일정 시기까지 나이대마다 사람 신체의 어느 위치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적 에너지 때문에, 성적 에너지로 인해서 성격이 발달되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성적 발달 단계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리비도의 위치에 따라서, 연령별 위치에 따라서 성격이 발달되어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나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0에서 1세, 1에서 3세, 3에서 6세, 6에서 12세. 다시 0에서 1세, 1에서 3세, 3에서 6세, 6에서 12세. 그 다음에 12에서 20세까지만. 자,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총 몇 단계가 있다? 이렇게 5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0에서 1세를 프로이트는 구강기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기? 구강기. 1에서 3세를 항문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3에서 6세를 남근기라고 표현했어요. 6에서 12세를 잠복기 또는 잠재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12에서 20세 사이를 프로이트는 생식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생식기. 자, 다시. 자, 0에서 1세, 1에서 3세, 3에서 6세, 6에서 12세, 12에서 20세,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잠복기, 생식기.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이걸 외우시라고 해서. 그렇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 내용이 뒤에서 공부하시게 될 발달 과정 이론과 또 매치가 되어져서 시험 문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지금 보셨지만은, 느낌이 오시겠지만은, 이 구강기 때는 리비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입. 그렇죠. 입. 구강이 입이죠. 입이나 또는 입술 또는 혀. 그렇죠. 이 리비도, 성적 에너지가 0에서 1세 사이에는 어떻게 입에 머물러 있다가 1에서 3세가 되면 항문으로 갑니다. 그렇죠. 항문으로 가요. 항문으로 갔다가 이 성적 에너지가 다시 6에서 12세가 되면 어떻게 해요? 3에서 6세가 되면 난근기, 생식기 있죠. 생식기 쪽으로 리비도, 이 성적 에너지가 모여들고, 그리고 6에서 12세가 되면 잠복기, 어떻게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리비도가 잠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12에서 20세가 되면은 생식기라고 해서 온몸 전체가 다 리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몸 전체의 성적 에너지가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교재를 보니까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뭐라고 했다? 성적 에너지라고 얘기했고, 신체의 특정한 부위에 리비도가 집중되는 시기에 따라서 발달 단계를 구분한다고 얘기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비도는 뭐다? 원초가 가지고 있는 본능, 특히 에로스적 본능의 다른 말이라고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더라. 자, 고착이라고 하는 표현, 픽세이션이라고 하죠.
이 고착이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의 각 단계에서 해당 시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머무르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0에서 1세 사이에는 리비도가 2배 머물러 있습니다. 구강기인데. 그렇죠? 1세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리비도가 빨리 항문으로 가야 되는데 항문으로 못 가고 계속 입에 머물러 있는 거야. 즉 3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뭔가요? 예, 구강기 때의 고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3살이 되면 어떻게 항문기에서 다시 남근기로 리비도가 옮겨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항문에만 계속 머물러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항문기 때 고착이다라고 얘기하고, 역시 3에서 6세가 되면은 난근기로 난근기 그러니까 남녀의 생식기 부분으로 어떻게 리비도가 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것도 고착이다라고 얘기했더라. 그래서 이 고착의 문제점은 신경증 등의 역기능적 현상이 성인기 때, 즉 이런 어렸을 때의 경험하는 이 고착 현상이 성인기 때에 여러 가지 신경증과 같은 성격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병리적 현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프로이트는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심리성적 발달의 5단계가 있는데 이 내용 우리가 다음 시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서 대단히 고맙고요. 다음 시간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